온도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보면은 사실은 온도는 생육이 진행되고 기형과가 발생합니다. 모종을 키울 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종을 키울 때 물뿐만 아니라 온도도 낮으면 굉장한 겉으로는 표시는 안 나지만 그 결과물은 몇 달 뒤에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묘를 사서 할 때는 아무래도 제가 육묘를 키우는데 직접 가서 계속 거기에 체크할 수는 없으니까 온도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문제이기 때문에 고랭지 육묘장을 활용하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것이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되도록이면 따뜻한 지방에 일조량이 좀 풍부한 쪽에 육묘장을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요즘 육묘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주 전문적으로 잘 키우기 때문에 거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이런 일반적인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병에는 곰팡이, 그 다음에 세균, 바이러스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냥 병하면 이보다 또 세분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아지기는 하는데요. 이 정도 아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에는 이제 보통 이제 해를 끼치는 충들이죠. 특히나 이제 나방류, 총체류, 진드밀류, 이제 대표적인 게 이랬고요. 이제 이런 병해나 충해를 방지하는 방법에는 경정적인 방법과 약제, 특히 뭐 농약이나 이런 걸 쓰는 방법, 그다음에 생물적인 방법, 그다음에 천적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병해들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토양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의 건강검진, 구성, 구조, 유기물과 미생물, 그 다음에 연작장의 원인, 그다음에 토양 개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땅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땅속에는 공기가 없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사실. 그러나 우리 식물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통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통기성이 중요하냐면요. 사실 우리 한 20여 년 정도로 한번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집에서 화분 하나 정도는 누구나 키웠을 겁니다. 그때 당시 흙들은 대부분 야산이나 인근 밭에서 갖고 와서 고추나 토마토 같은 경우를 아마 베란다에 놓고 키우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때 보통 식물들이 시들면 물을 줍니다. 그러면 물이 없어서 시든 줄 알고 주는데, 사실 그러고 나면 또 시들으니까 또 물을 주고 또 물을 주고, 이것은 사실은 통기성을 막는 역할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기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수성은 뭐냐면 또 물이 좀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모래는 보수성이 너무 잘 빠지기 때문에 보수성이 별로 없겠죠. 그러나 점토질, 즉 진흙은 보수성이 많은데 사실 보수성이 많다, 충분히 물을 갖고 있다는 것은 통기성이 부족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배수성, 또 배수성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모래는 너무 잘 빠져서 영양분들이라든지 그런 거 다 빠져나가고 금방 말라버리겠죠. 진흙은 너무 안 말라겠죠.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비력은 뭐냐? 보비력은 영양분을 갖고 있는, 즉 식물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양분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적정한 산도는 지나친 알칼리나 산성화 쪽으로 가면 식물이 자라는데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적정한 산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온도 적정한 지온이 필요하다. 이걸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다공질의 흙, 지금 부드러운 상태 단립구조라고 하는데 이걸 떼알구조라고 합니다. 이 떼알구조는 우리가 등산을, 산에 많이 가시죠. 등산을 하다 보면 낙엽이 있을 겁니다. 낙엽을 살짝 긁어보면 그 밑에 아주 부드러운 흙들이 있을 거예요. 질지도 거칠지도 않은 흙들,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화분을 키울 때는, 화분에 식물을 키울 때 흙을 예전처럼 산이나 밭에서 많이들 안 갖고 오시죠. 보통 화원이나 농약사, 농자재에서 상토라고 하는 그런 것을 사다 합니다. 그런 요즘 사오는 그런 상토나 이런 게
사실 통기성, 보수성, 배수성, 보비력, 적당한 산도 이런 것들을 고루 갖추어서 만들어 놓고 또 이동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의 여러분들이 키우는 보통의 화분 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식물을 공부할 때 식물의 관점을 인간의 관점으로 한번 이렇게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건강 체크를 해야 혈압이 어느 정도인지, 당의 수치는 어느 정도인지, 간의 수치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토양을 갖다 주면 토양 검사를 다 해줍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항목 중에 산도는 6에서 6.5 정도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이유가 이제 요 뒤에 나오고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물은 미생물 분의 30 이상 정도인데 사실은 유기농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50 이상 정도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전기 전도도는 토양 속에 식물이 먹을 수 있는 비료분이 어느 정도 있는가에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2 이상 굉장히 높은 경우 같은 경우는요, 기비, 즉 처음에 미리 주는 퇴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막연하게 내가 작년에 수확량이 좀 적었구나, 아니면 이웃보다 수확량이 좀 적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해마다 계속 기비를 넣는 것은 우리가 요즘 너무 지나친 영양이 과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토양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제 제 농장에 1년 실습을 오신 분의 이 토양 검사를 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적절한 숫자, 위에 진한 것은 과한 것이고 중간 정도가 그 적절한 범위라고 보겠습니다. 밑에 연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라고 보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인산이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약간 칼슘이 부족하다 이런 걸 봐서 토마토 심을 경우 인산을 잘 분해하고 흡수하기 위해서 충분한 유기질 퇴비를 좀 넣는가 하고, 그 다음에 칼슘 같은 경우는 토마토가 크는 과정에서 칼슘 부족으로 오는 병을 미리 예측을 하고 그 병이 발생할 시기 앞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칼슘을 공급해주는 그런 거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무료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활용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도와 관련해서는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표를 만들었는데요. 자, 산성과 알칼리가 있는데 여기를 터널의 크기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량이 100대가 지나오면서 이 공간이면 속도나 그 다음에 거리나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속도감도 떨어질 테고 거리가 좁아서 사고 날 확률도 높겠죠. 그러나 6 전후에서 이 정도 크기 터널이랑 같은 게 훨씬 속도도 낼 수 있을 테고 안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산성 쪽도 다시 이렇게 좁아진다 그러면 즉 산성이나 알칼리 쪽보다는 이 중성 쪽에서 식물이 필요로 하는 원소들이 흡수가 가장 잘 된다는 겁니다. 흡수가 잘 됨으로써 식물이 크는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조절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앞에서 본 것처럼 전기 전도도는 사실은 산도 조절하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그러나 산도는 아무래도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산성화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중성 쪽으로 하려고 국가에서 많은 정책들을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도를 지나치게 산성이나 알칼리 쪽으로 가지 않도록, 특히 산성 쪽에 가면은 산성 쪽에 좋아하는 식물도 개중에는 한두 개 있습니다만은 알칼리 쪽으로 지나치게 7을 넘어서 7.5 정도를 넘어서 오면 땅에서 가스가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물의 뿌리라든지 농민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산도를 굉장히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양의 구성을 보면요. 토양은 물론 이론적인 수치이기는 합니다만은 삼성인데요. 흙, 유기물을 포함한 흙이 약 50%, 그 다음에 수분이 25%, 그 다음에 공기가 25% 정도. 이 정도가 굉장히 식물의 뿌리가 활동을 하는데 아주 좋은 환경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을 풀어놓은 건데요. 유기물을 포함한 50%, 액상은 25%.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분이 과잉이 됐을 경우 수분이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결국은 공기가 들어갈 자리를 차지하겠죠. 그럼으로써 기상, 즉 공기가 부족하게 돼서 공기가 부족하면 결국은 뿌리가 썩는 그런 영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걸 예방하려면 퇴비를 충분히 사용하고 그래서 고상, 즉 흙의 부피를 좀 줄이고 기상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해서 뿌리의 호흡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이 많으면 뿌리가 당연히 질식이 되겠죠. 다음은 토양의 구조.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토양 성분들이 서로 결합한 부분. 알갱이가 아주 흩어져 있는, 우리가 집에서 밀가루에다가 물을 부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굳어져 가지고 좀 단단해지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런 경향보다는 아까 제가 등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입단 구조, 즉 때알 구조는 우리가 그 새알을 이렇게 빚어서 해놓은 것처럼 자기네 흙끼리 어느 정도 뭉쳐 있고 그 사이사이에 공간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즉 입단 구조가 되면 뿌리가 호흡도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굉장히 빨라지는 그런 역할 때문에 생산성에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거기에는 유기질 비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기물의 역할을 보면은요. 그럼 유기물은 왜 필요하냐? 미생물의 활동을 돕습니다. 미생물의 활동을 돕는데 그럼 미생물은 왜 필요하냐? 미생물은 당연히 식물이 잘 클 수 있도록 그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식물이 잘 클 수 있으면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분과 양분의 보존율을 높이고요. 그 다음에 물리성을 개선해 줍니다. 물리성을 개선해 주고 유통을 원활히 수분과 공기의 유통을 원활히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나중에 그 미생물들이 또는 유기물들이 분해돼서 양분 공급원이 됩니다. 아주 필요한 미량 요소 공급원이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하나, 특히 유기물에서 중요한 것은 지온 상승 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지온 효과가 크는데 이 지온 상승 효과를 우리가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마 어렸을 때, 지금 수십 년 전에, 그때는 각자 집에서 퇴비를 만들 때 두엄짜리라고 그러죠. 축산 분뇨, 소나 돼지 키우면서 볏짚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걸 겨울에 싸놓으면 가운데 눈이 왔을 때 거기가 녹습니다. 다른 데는 안 녹아도 두엄짜리는 녹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미생물이 발효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발효열이 있기 때문입니다. 발효열이 저희는 볏짚을 많이 쓰면, 토마토 농사 질 때나 고추 농사 질 때 쓰면 그게 지온 상승 효과가 나옵니다. 근데 볏짚을 뭐든지 과용하면 약간의 문제든 많은 문제든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볏짚을 많이 넣어가지고 낮은 지온을 올리고자 너무 욕심을 낸다 그러면 초기에는 질소 기화 현상이라고 해서 미생물이 활동하면서 땅속에 필요로 하는 질소들을 미생물이 먼저 먹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심어 놓으면 초기에는 질소분이 부족해서 질소 기화 현상, 즉 먹을 게 좀 부족하는 현상이 나올 수 있으나 저는 그런 현상보다는 좋은 현상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볏짚은 꼭 활용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단 유기 인증이나 무농약 인증을 받으신 농가께서는, 그렇게 받으시려고 그런다 그러면 관행 농가들,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해서 벼농사를 짓는 농가들 볏짚을 쓰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무농약 인증을 받은 그런 농가들의 볏짚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온 향상과 더불어서 겨울에는 온실을 온도 때문에 닫아놓으니까 우리가 광합성 작용할 때 온도도 필요하고 빛도 필요하고 탄산가스도 필요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탄산가스를 우리는 억지로 예를 들어서 투입을 해서 비용을 투입을 해서 생산해서 주지 않고 이렇게 두 가지 효과를 얻는데 탄산가스 활용하는 데도 아주 효과적으로 쓰고 있습니다.